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시골집 특유의 눅눅한 습기가 방바닥 장판 틈새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기분 나쁜 오후였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의 밴 지린내가 뒤섞인 안방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찝찝함을 남겼다. 칠이 다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한 자개장롱 앞 그곳에는 짐승처럼 웅크린 한 노인이 있었다. 앙상한 등뼈가 훤히 드러난 얇은 못이 적삼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는 여인. 나의 어머니 서말순 여사였다. 엄마, 제발 좀 나와봐. 기저귀 갈아야 한다니까. 엉덩이 다 짓물렀어. 주인공 황서연은 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울분이 뒤섞여 있었다. 벌써 사흘째였다. 어머니는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저 낡은 장롱 문고리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세상 모든 보물이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혹은 그 문이 열리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이었다. 이거나, 이 도둑년들아, 내 새끼 훔쳐가려고. 절대 못 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말순의 손톱이 서연의 팔뚝을 거칠게 핥히고 지나갔다. 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하얀 팔뚝에 붉은 선혈이 맺혔다.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이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딸, 효녀 소리를 듣던 자신이 어쩌다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서연의 뇌리에는 며칠 전 읍내 시장에서 들었던 생선가게 옥분 할매의 목소리가 웅웅거렸다. 세댁, 니네 엄마 요새 눈빛이 이상하더라. 그 집에 뭐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는 거 아니가? 옛말에 노인네들이 치매 오면 평생 숨겨둔 돈에 집착한다 하던데. 저 아랫동네 박씨 할매도 죽기 직전에 장판 밑에서 금반지 5돈 나왔다 안 카나? 서연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평생을 얇은 귀로 살아왔다. 남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파트로도 매주가 되나? 보다 하고 믿어버리는 성격이었다. 그런 서연에게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은 옥분 할매의 말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다. 그래, 분명히 돈이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판 돈, 그거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저 장롱 속에 숨겨둔 게 분명해. 서연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다. 어머니가 평생을 억척같이 살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돈 없다, 아껴 써라 잔소리만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치매라는 병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던가. 어머니의 본성은 결국 자식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수전노였던 것인가. 돈? 엄마, 그 안에 돈 숨겨놨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주기 싫어서? 내가 엄마 병원비 대느라 등골 빠지는 건 안 보여? 서연이 악을 쓰며 장롱문을 잡고 흔들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롱 위 먼지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말수는 퀭한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순 역시 평생을 남의 말에 휘둘려 살아온 여인이었다. 동네 약장수가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샀고, 사이비 종교에서 조상이 노하셨다 하면 전 재산을 털어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치매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만의 망상 속에서 또 무언가를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내 목숨이다. 니들은 모른다. 저승사자가 와도 이건 못 가져간다.
내 새끼 살리는 부적이다. 말순이 품속에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를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봉지였다. 서연은 기가 찼다. 똥칠한 기저귀를 차고 앉아 목숨 타령, 부적 타령이라니. 저 봉지 안에 든 것이 돈뭉치든 금덩이든 아니면 진짜 쓰레기든 간에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마이너스 빵빵. 서연의 남편이자 이 비극의 조력자인 한민석이 도착한 것이다. 여보, 장모님 또 시작이야? 민석이 헐레벌떡 빗물 젖은 우산을 접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빗물에 젖은 구두를 신은 채 마루에 올라서는 그의 표정에도 짜증이 가득했다. 민석 역시 서연 못지않게 귀가 얇은 위인이었다. 아니, 어쩌면 서연보다 더했다. 그는 읍내 이장님의 말 한마디면 하던 사업도 접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오다가 이장님 만났는데 이장님이 그러더라. 요새 시골 노인네들이 집문서랑 도장을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자식들 골탕 먹이는 게 유행이래. 그러다가 요양원 가기 싫어서 불 지르는 노인도 있다더라. 장모님도 딱 그거 아니야? 저 눈빛 좀 봐. 저게 제정신인 사람 눈빛이야? 민석의 말은 서연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불 지른다는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자꾸 성냥 찾으시더라니. 여보, 안 되겠어. 저거 뺏어야 돼.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것 같아. 서연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엄마, 그 봉지 이리 내놔. 똥 묻었잖아.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서연이 억지로 말순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했다. 관절이 굳어버린 노인의 소나기 힘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바위처럼 단단했다. 아, 안 된다. 이거 뺏어가면 다 죽는다. 서연이 죽는다. 말순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죽는다는 말조차 자신을 협박하기 위한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만 들렸다. 죽긴 누가 죽어. 엄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게 생겼어. 투둑. 결국 말순의 손가락이 꺾이며 검은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낡고 삭은 비닐이 힘없이 터지며 내용물이 방바닥에 쏟아져 나왔다. 서연과 민석 그리고 말순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꽂혔다. 서연이 기대했던 금반지도 민석이 예상했던 집문서도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와 꼬질꼬질한 종이 뭉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적?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말순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아가, 제발.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차가웠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종이의 맨 윗줄에는 낯선 병원 이름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날짜는 무려 30년 전. 서연이 갓 2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검사 대상자 이름이 선명했다. 검사자 1 서말순, 검사자 2 황서연.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선이 천천히 종이 하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붉은색 스탬프로 쾅 찍힌 한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내려쳤다. 불일치. 서연의 세상이 핑 돌았다. 불일치. 불일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와들와들 떨렸다.
글자가 춤을 추듯 시야에서 어지럽게 흔들렸다. 친자 확률 0%. 어머니와 자신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이라는 결과였다. 방구석에 처박힌 말수는 빼앗긴 봉지를 향해 네 발로 기어오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내 새끼야. 그거 내 새끼야. 돌려도, 돌려도. 말순의 손이 서연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은 감전된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물러드렸던 그 손길이 이제는 끔찍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야? 아빠는 알고 계셨나? 서연은 평생을 어머니의 딸로 의심 없이 살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외동딸. 비록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유전자 불일치라니. 그 순간 멍하니 서 있던 민석이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보더니 혀를 찼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다는 묘한 승리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거 봐라.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네. 여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황서연. 저번에 쌀집 아저씨가 술 먹고 했던 얘기 기억 안 나? 옛날에 장모님이 읍내 건달이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잖아. 뭐? 건달? 그래. 당신 낳기 전에 잠깐 바람이 났었는데 그때 낳은 자식이 당신이라서 아버님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해본 거 아니겠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버님 피가 안 섞였는지 확인하려고. 민석의 추측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했다. 상식적으로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면 본인 서말순과는 친자 관계가 성립해야 했다. 하지만 불일치는 두 사람 사이에도 혈연 관계가 없음을 뜻했다. 그러나 충격에 빠진 서연의 얇은 귀에는 논리적 모순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민석의 자극적인 말이 마치 진실인 양 뇌리에 박혀버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어머니가 이 늙은 나이까지 저 종이 쪼가리를 장롱 속에 숨겨두고 벌벌 떨었겠는가? 왜 치매에 걸려서도 내 목숨이라며 저걸 지키려 했겠는가? 숨기고 싶은 추악한 비밀, 자신의 외도나 출생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게 분명했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가슴 명치 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엄마, 아니 서말순 씨, 대답해봐.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나 주워왔어? 아니면 밖에서 나아온 자식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미안해서 평생 쥐 죽은 듯 살았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척했던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서연이 소리쳤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횡설수설했다. 아가 아니여. 넌 내 딸이여. 누가 뭐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여. 저 종이가 잘못된 거여. 아니, 저게 맞는데. 아니여. 거짓말 마. 여기 증거가 있잖아. 불일치라잖아.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서연은 말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힘없는 노인의 몸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쿵 하고 벽에 머리를 찧은 말순이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희죽 웃었다. 영락없는 노망난 노인의 얼굴이었다. 서연아, 밥 먹자. 고등어 구워놨다. 네 좋아하는 꼬리 부분 남겨놨다. 현실과 망상을 오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저 순박한 웃음 뒤에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방금 전까지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천진난만한 척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연기하지 마. 역겨워. 서연은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루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뒤덮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다. 차가운 냉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숟가락을 놓는 소리조차 날카로웠다. 말순이 밥을 먹다 흘려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민석은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더니 서연에게 화면을 들이밀었다. 여보, 읍내에 푸른솔 요양병원이라고 알지? 거기 원장이 내 친구의 사돈인데 거기가 시설이 그렇게 좋대. 특실도 비어있다네. 요양원? 서연은 흠칫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고 생각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피도 안 섞인 남이라잖아. 우리가 왜 생판 남의 기저귀를 갈면서 생고생을 해야 해? 당신도 알잖아. 치매 간병하다가 가족 다 죽어나가는 거. 게다가 우린 진짜 가족도 아니야. 사기당한 거라고. 민석의 말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사기당했다. 그 말이 서연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 그래,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속았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밤이 깊었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안방 쪽에서 득득, 득득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말순이 장롱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새끼, 내 비밀, 지켜야 하는데, 뺏기면 안 되는데. 그 처절한 등을 보며 서연의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곧이어 민석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건달이랑 눈 맞아서 낳은 자식. 죄책감 때문에 연기하는 거야. 서연의 눈동자가 다시 차갑게 식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잖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평생을 속아 살아온 자신에 대한 위로이자 자신을 기만해온 어머니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였다. 서연은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제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곳이다. 낡은 이불들을 거칠게 끄집어냈다.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장롱 깊숙한 곳, 신문지에 쌓인 뭉치가 나왔다. 펼쳐보니 낡은 베네 저고리와 빛바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을 넘기자 흑백 사진 속 젊은 말순이 갓난아이인 서연을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말순의 눈가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했다.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려왔다. 연기였나? 이 모든 게 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어?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가증스럽게 느껴져 사진첩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서연이 왔나? 옆집에 사는 수다쟁이 옥분 할매였다.
읍내 소식통이자 서연의 귀를 얇게 만든 주범 중 한 명이었다. 옥분 할매는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은근슬쩍 집안을 기웃거렸다. 아이고, 집안 꼴이 왜 이러노? 이사 가나? 네. 엄마 요양원 모시려고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잘 생각했다. 아이고, 진작 보냈어야지. 네 엄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여. 옥분 할매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근디, 네 그거 아나? 니네 엄마가 옛날에 굿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 굿이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굿이라니. 어머니는 절에 다니긴 했어도 굿판을 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 네 어릴 때 많이 아팠잖아. 100일도 못 넘긴다. 돌도 못 넘긴다 소리 들었을 때. 그때마다 니네 엄마가 용하다는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부적 쓰고 난리도 아니었다. 어떤 무당한테는 전답까지 팔아다 바쳤다는 소문도 있었지. 니네 엄마가 귀가 얇아갖고 남들 하는 말은 다 믿었잖아. 자식 살린다면 똥물도 마실 위인이었지. 서연의 귀가 쫑긋 섰다. 전답을 팔았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 없어진 이유가 굿 때문이었단 말인가? 할머니, 혹시 그때 엄마가 바람. 아니, 남자 문제는 없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의 건달서를 확인하고 싶었다. 남자? 에이, 말순이가 그럴 위인은 아니지. 남자는 무슨 얼어 죽을. 옥분 할매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곧이어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읍내에 김도사라고 점 잘 보는 영감이 하나 있었어. 니네 엄마가 거기를 제 집 드나들 듯 했어. 밤이고 낮이고 거길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지. 네 아버지 몰래 돈도 꽤 갖다 줬을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저러다 살림 거덜낸다고. 서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점쟁이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전자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순간 끔찍한 상상이 서연의 뇌리를 스쳤다. 혹시 김도사라는 사람이 내 친부인가? 그 점쟁이가 어머니를 유혹했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나를 낳았고 그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점쟁이에게 평생 돈을 바치며 입막음을 했던 게 아닐까? 굿값이라는 명목으로 양육비를 보낸 거라면? 서연은 미칠 것 같았다. 다시 장롱으로 달려가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것을 찾으리라. 장롱 가장 깊은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진 낡은 통장이 발견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30년 전의 기록. 서연이 유전자 검사를 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199X년 6월 10일 출금 500만 원 김철수. 199X년 12월 20일 출금 300만 원 김철수. 꼬박꼬박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당시 물가로 따지면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돈들이 수시로 빠져나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날짜와 송금 시작 날짜가 묘하게 겹쳤다. 김철수, 아마도 그 김도사의 본명일 것이다. 맞아. 돈으로 막은 거야.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걸 들킬까봐 협박당해서 돈을 준 거야. 서연은 확신했다. 그녀의 얇은 귀는 이제 모든 정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엮어내고 있었다. 어머니 서말수는 피해자가 아니라 거짓된 삶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기만하고 아버지의 피땀 어린 재산을 내연남에게 갖다 바친 위선자라고 단정지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때 방 안에서 말순이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되는데. 그 돈은 우리 서연이 살릴 돈인데.
도사님이 줘야 산다 했는데. 서연은 그 소리마저 역겨웠다. 자신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뿌리를 속인 어머니. 서연이 살릴 돈이라는 말은 내 비밀을 지킬 돈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서연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손에는 통장과 유전자 검사지,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실내가 들려 있었다. 서말순 씨, 이제 연극은 끝났어. 서말순 씨, 이제 연극은 끝났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이 김철수라는 작자가 누구야? 내 진짜 아버지야? 서연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손에 들린 낡은 통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허공에서 팔랑거렸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애원도 섞여 있었다. 차라리 내가 미쳤었다고, 다 망상이다라고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불륜과 출생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말순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서연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서류들을 보더니 말순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그것들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마폭 깊숙이 감추고는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니요. 아니요. 보면 안 돼. 우리 서연이 죽어. 저승사자가 이거 보면 잡아간단 말여. 저승사자? 기가 막혀서. 뒤따라 들어온 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장모를 내려다보았다. 장모님, 이제 와서 무슨 전설의 고향 찍으십니까? 저승사자가 왜 나와요? 30년 동안 딸 속이고 사위 속이고 돌아가신 장인어른까지 속인 게 들통나니까 무서우세요? 아니요, 자네는 몰라. 아무도 몰라. 말순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말순의 눈빛이 기이할 정도로 맑아졌다. 치매 환자들에게 아주 드물게 찾아온다는 반짝 정신, 즉 명료 기루서드 인터버렸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바짓단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잡는 힘만큼은 절박했다. 서연아, 내 새끼 서연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미 정신 돌아왔을 때 얼른 들어라. 서연은 흠칫했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울부짖던 어머니와는 다른 예전에 다정했던 어머니 목소리였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에 박힌 배신감의 가시는 너무나 깊었다. 변명하려거든 하지마. 김철수한테 돈 보낸 거, 나랑 유전자 불일치 나온 거, 이거 다 팩트잖아. 그래, 맞다. 김철수, 그 양반은 도사님이요. 용한 도사님. 도사? 네가 20살 되던 해 기억나나?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읍내 김 도사님을 찾아갔지. 그랬더니 도사님이 그러더라. 네 명줄이 너무 짧다고. 애비 잡아먹고 태어난 팔자라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이라고. 말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네 아버지 먼저 보내고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찌 사나 싶어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 그랬더니 도사님이 비방을 알려주더라. 서연과 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비방? 그래. 하늘을 속여야 산다고 했어. 네가 내 딸이 아니어야, 내 호적에서 파내야 저승사자가 널 못 찾아간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요. 피가 안 섞였다는 증거, 그 불일치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네가 산다고. 말순은 치마폭에서 꼬깃꼬질한 결과지를 다시 꺼내어 가슴에 품었다. 이 종이 받느라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내 자식 아니라고 나오는데 억장이 무너졌지. 근데 도사님이 그러더라. 축하합니다. 이제 따님은 살았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도사님한테 고맙다고, 우리 서연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돈을 보낸 거야. 그 돈 아까운 거 하나도 없었다. 네 목숨값인데 뭐가 아깝노.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말순의 고백은 절절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서연과 민석의 얇은 귀에는 그것이 그저 불륜을 감추기 위한 늙은 노인의 황당무계한 삼류소설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민석이 혀를 쯧쯧 찼다. 여보, 들었지? 점쟁이한테 속아서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고? 아니, 유전자 검사가 무슨 부적이야? 과학을 미신으로 덮으려고 하시네. 장모님, 솔직해지세요. 김철수가 내연남이죠? 그 남자한테 약점 잡혀서 돈 뜯긴 거죠? 그래서 서연이가 그 남자 자식일까봐 검사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나오니까 당황하신 거고. 민석의 해석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서연 역시 남편의 말에 더 무게를 실었다. 미신 때문에 전 재산을 날렸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치정에 얽힌 동거래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엄마, 진짜 실망이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나를 바보 천치로 알아? 차라리 미안하다고 해. 밖에서 나와서 미안하다고, 아빠한테 죄지어서 미안하다고 빌란 말이야. 왜 끝까지 거짓말해? 왜 끝까지 날 나쁜 년 만들어? 서연이 소리를 지르자 말순의 반짝 정신도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다시 허공을 배회했다.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살려야 해. 내 새끼 살려야 해. 말순은 다시 벽을 보고 돌아앉아 장롱 문고리를 잡았다. 대화는 끝났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증오로 바뀌었고 효심은 배신감에 자리를 내주었다. 서연은 거실로 나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여보, 결단 내려. 이대로는 당신도 병나고 나도 못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거짓말쟁이 밑에서 당신이 더 상처받는 거 나 못 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그래, 보내자. 요양원으로. 그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30년간 자신을 기만해 온 남남인 여인과의 절연 선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내일 당장 입소 가능한가요? 네, 특실로. 아니, 그냥 일반실로 해주세요.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처럼 특실을 거부했다. 남에게 쓸 돈은 없다는 듯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마당에 널린 고추를 빨갛게 말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푸른솔 요양병원이라고 적힌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서연은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에 맷돌이 얹힌 듯 답답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말수는 의외로 얌전했다. 며칠 전처럼 발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죄수처럼 혹은 모든 업보를 받아들이기로 한 수행자처럼 고요했다. 요양보호사 2명이 말순의 양팔을 부축했다. 할머니 가시죠.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따뜻해요. 상투적인 말들이 오갔다. 말순은 힘없이 발을 떼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멍했지만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서연아. 말순이 불렀다. 서연은 흠칫 놀라 시선을 피했다.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엄마 간다. 밥 잘 챙겨 먹고 신랑한테 잘하고. 말순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었다. 어제 서연이 뺏으려 했던 그 목숨이라던 봉투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이거 네 가져라.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내밀었다. 민석이 옆에서 서연을 툭 쳤다. 받아. 빨리 가시게 해야지. 서연은 억지로 다가가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묵직하고 딱딱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이게 뭔데? 서연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 전 재산이다. 내 목숨이고 이제 나는 필요 없은께 네가 갖고 있어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이게 너를 지켜줄 거요. 말순은 서연의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다.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서연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가자 아저씨.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차창 너머로 말순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이처럼 해맑게 하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기이한 표정으로.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살아라. 차가 멀어지며 흙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보자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민석이 기지개를 켜며 정적을 깼다. 여보, 고생했어. 진짜 큰일 치렀네. 이제 우리도 좀 살자. 그나저나 장모님이 뭐 주신 거야? 또 이상한 돌멩이나 쓰레기 아니야? 서연은 멍하니 보자기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속이고 끝까지 미신 타령을 하며 떠난 어머니. 마지막 선물이라며 준 이것도 결국은 그녀의 망상이 빚어낸 쓰레기일 것 같았다. 서연은 대답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구석진 곳에 보자기를 처박아 버렸다. 몰라. 나중에 버리든가 해야지. 꼴도 보기 싫어. 그래.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읍내에 소고기 잘하는 집 있다더라. 그렇게 서연은 어머니를 보냈다. 아니, 버렸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시골집은 폐가처럼 비어 있었다. 서연은 그 집을 내놓았다. 민석의 주도하에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다. 서연은 요양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가끔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따님을 찾으시네요 라는 전화가 왔지만 그때마다 서연은 바빠서요. 돈 보냈잖아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민석이 옆에서 가봤자 서로 힘들기만 해. 잊을 건 잊어야지라고 거들면 서연은 그 말에 숨어 죄책감을 회피했다. 그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장롱 속에 갇힌 어머니가 문을 긁으며 내 새끼 살려줘 라고 우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서연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나는 피해자야.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씨의 새벽이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황서연 보호자님 되시죠? 여기 푸른솔 요양병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침착했다.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네, 그런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말순 환자분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네. 임종 직전까지 따님 이름을 부르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지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뚜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뻥 뚫린 듯 휑했다. 슬픔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허무함이 더 컸다. 옆에서 자던 민석이 부스스 일어났다. 누구야? 새벽부터. 엄마래. 돌아가셨대. 아. 민석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검은색 옷을 찾다가 문득 1년 전 트렁크에 처박아 두었던 그 보자기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목숨이라며 전 재산이라며 주었던 마지막 선물.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은 충동이 일었다. 서연은 빗속을 뚫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조문객이라곤 동네 이장님과 옥분 할매, 그리고 민석의 지인 몇 명이 전부였다. 화려한 근조 화환들이 텅 빈 빈소를 채우고 있어 더욱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엷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서연에게 묻는 듯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라고. 입관식은 참혹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있었다. 염습사가 수의를 입히는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몸 곳곳에 남은 흉터들을 보았다. 밭일하다 다친 상처, 서연을 업고 뛰다 넘어진 상처. 그 모든 것이 서연을 키워낸 흔적이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민석이 절을 하며 눈물을 훔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울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 이틀째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에는 서연 혼자 남았다. 적막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낮에 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먼지 쌓인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1년 동안 묵혀둔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도대체 뭘 주신 거야? 바보같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낯익은 파스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어머니의 냄새였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한복 천으로 겹겹이 쌓인 뭉치가 있었다. 천을 벗겨내자 드러난 물건들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낡은 대학 노트 서너 권, 녹음기 하나, 그리고 찢겨진 신문 스크랩 뭉치. 돈도 폐물도 아니었다. 서연은 먼저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가 평생 써온 가계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다. 콩판 돈 3만 원, 서연이 등록금 저축 5만 원. 페이지를 넘기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30년 전 그 문제의 시기였다. 199X년 5월 5일 김도사님께 500만 원 송금. 서연이 살려달라고 빔. 제발 우리 딸 데려가지 마시라고 빔. 199X년 6월 1일 병원 가서 피 검사함. 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함. 불일치 나옴. 이제 서연이 내 딸 아니라고 호적에서 파내면 산다고 함. 199X년 6월 2일 가슴이 찢어짐. 내 새끼 남남이라니. 하지만 그래야 산다니까. 어미가 참아야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계부 구석구석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펜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다 뭐야? 서연은 신문 스크랩 뭉치를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의 사회면 기사였다. 희대의 사기꾼 김도사 일당 검거. 농촌 노인들 상대로 가짜 액땜굿, 유전자 조작 협박으로 수십억 갈취. 기사 내용에는 김도사가 지역 병원 직원과 결탁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자식이 단명한다. 호적을 정리해야 산다고 노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연의 손에서 신문 뭉치가 스르르 떨어졌다. 김도사는 내연남이 아니었다. 점쟁이를 가장한 악질 사기꾼이었다. 어머니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딸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기꾼의 저주에 걸려들어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남의 말을 잘 믿는 귀가 얇은 서말순 여사. 그녀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자식을 향한 사랑과 만났을 때 맹목적인 희생이 되었다. 그녀에게 유전자 불일치 결과지는 딸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딸을 숨겨준 투명 망토이자 생명의 부적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물건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구형 카세트 녹음기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마도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직후에 녹음한 듯 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이 테이프를 네가 들을 때쯤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내가 미쳤다고 욕할 거다. 무식한 년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갖다 바쳤다고 손가락질할 거다. 그래, 나 무식하다. 귀도 얇고 배운 것도 없다. 근데 서연아, 그 도사가 네 목숨 갖고 협박하는데 어미가 어쩌냐? 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내 호적에서 너를 파내서라도 너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병원에서 니랑 나랑 남남이라는 종이를 받았다. 의사 선생이 가짜로 만들어준 거라지만 도장이 쾅 찍힌 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근데 나오면서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라. 이제 우리 서연이 안 죽는구나.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빈소의 향냄새가 갑자기 어머니의 살냄새로 변해 서연을 감쌌다. 서연아, 나중에 네가 이걸 알게 되면 이 못난 어미를 원망해라. 멍청하다고 욕해라. 다 괜찮다. 네가 살아서 나를 욕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네는 내 목숨이다. 부디 오래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녹음은 뚝 끊겼다. 으아악. 서연은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지만 터질 듯한 후회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년이야. 으엉. 서연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을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고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던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문드러지는 순간까지도 장롱 속을 지켰던 이유. 이건 내 목숨이다. 뺏어가면 서연이 죽는다. 그 말은 망상이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의 본능만이 뼈에 사무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잠결에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석이 서연을 붙잡았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은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사기당한 거라고, 남남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나 살리려고 평생을 사기꾼한테 협박당하면서도 나 하나 살리려고.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민석은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와 신문 기사를 주워 읽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그 역시 얇은 귀로 장모를 모함하고 아내를 부추겨 천륜을 끊게 만든 공범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늦게 도착한 진실은 칼이 되어 살아남은 자식들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뒤늦은 사죄뿐이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요즘 민석 씨가 아주 효자났어.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장모님이 나 살리려고 점쟁이까지 속여먹은 대단한 분이라고. 민석이 낯질을 멈추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 여보. 그런 얘긴 뭐하러 해. 장모님 쑥스럽게. 민석도 변했다.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누가 헛소문을 이야기하면 에이, 직접 본 거 아니면 말도 마세요라며 딱 잘라 말했다. 얇은 귀가 두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귀를 기울여야 할 곳과 닫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묘비 앞에 부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산바람에 실려 퍼졌다. 엄마, 그 사기꾼 김도사 감옥에서 죽었대. 천벌 받은 거지.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분노는 없었다. 그저 연민과 그리움만이 남았을 뿐. 엄마는 바보야. 근데 나도 바보야.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 모녀인가 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30년 전 어머니가 이 하늘을 보며 빌고 또 빌었을 것이다. 제발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지금 서연이 이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하루하루. 서연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100살까지 살 거야. 엄마가 사준 내 목숨 본전 뽑을 때까지 악착같이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 만나러 가면 그때는 내가 엄마 업어줄게. 가시밭길이든 똥물 밭이든 내가 다 업고 건너줄게. 서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팅된 불일치 종이를 달그락거렸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종이가 마치 어머니가 보내는 윙크처럼 보였다. 그래, 내 새끼. 잘 생각했다. 니는 내 자랑이다. 서연은 활짝 웃었다. 사랑해, 엄마. 진짜 많이 사랑해. 서연과 민석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무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서연이 지켜야 할 집,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서연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같았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피보다 진한 사랑의 온기였다. 으아악. 장례식장의 정막을 찢는 서연의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토로가 아니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고통,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참회의 절규였다. 녹음기는 뚝 끊겼지만 서연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네가 살아서 나를 욕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서연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쥐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깟 육신의 고통은 가슴속을 휘몰아치는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엄마, 엄마, 내가 미쳤어. 내가 기머거리였어. 엄마 목소리는 안 듣고 남들 헛소리만 듣고 민석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서연을 끌어안았다. 여보, 진정해. 제발 그만해. 이거 나. 너도 똑같아. 이 살인자야. 우리가 엄마 죽였어. 요양원 보내자고, 남남이라고 사기당한 거라고 내 입으로 그랬잖아. 서연은 민석을 밀쳐내고 바닥에 흩어진 낡은 가계부와 신문 조각들을 미친 사람처럼 주워 담았다. 30년 전 어머니가 사기꾼 김도사에게 속아 넘어가던 그날의 기록들. 그 종이 쪼가리들이 서연의 손안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 기사를 주워 읽었다. 희대의 사기꾼 김도사 검거. 글자 하나하나가 민석의 눈을 찔렀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역시 얇은 귀를 가진 죄인이었다. 동네 이장님의 말 한마디 쌀집. 아저씨의 헛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장모를 몰아세웠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장모님. 민석은 무릎을 꿇었다. 30년 전 장모는 점쟁이의 사기에 속아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바쳤다. 그리고 30년 후 딸과 사위는 동네 사람들의 헛소문에 속아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고려장 지내듯 내쫓았다. 모녀의 얇은 귀는 비극의 유전자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어리석음은 사랑이었고 자식들의 어리석음은 폐륜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석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장모가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을 할 때도 장롱을 긁으며 괴성을 지를 때도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사기꾼이 심어놓은 공포, 내 딸이 죽는다는 그 저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처절한 전쟁을 자식들은 노망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갔다. 향 연기 너머로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왜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 뒤집었어? 차라리 사기당했다고 말을 하지. 왜 끝까지? 왜 죽을 때까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말했다. 이건 내 목숨이다. 서연이 살리는 부적이다라고. 다만 서연이 듣지 않았을 뿐이다. 서연의 귀는 남들의 험담과 이간질에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진심을 향해서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빈소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옥분 할매와 이장님이었다. 아이고, 뭔 일이여? 곡소리가 왜 이리 처저려? 옥분 할매가 혀를 차며 들어왔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분 할매를 쏘아보았다. 서연의 눈빛에 서린 광기에 옥분 할매가 흠칫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가 그랬지? 우리 엄마 굿하다가 재산 날렸다고. 김도사한테 홀려서 돈 갖다 바쳤다고. 아니. 나는 그냥 동네에 도는 소문을. 그 소문 때문에,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떤 취급 당했는지 알아. 서연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민석이 황급히 말렸다. 여보, 그만해. 어르신들한테 그러지 마.
다 똑같아. 읍내 사람들 다 똑같아. 우리 엄마 바보 취급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정작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면서 서연은 바닥에 있던 가계부를 집어던졌다. 낱장이 흩날리며 옥분 할매의 발치에 떨어졌다. 우리 엄마는 나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내가 죽을까봐 사기꾼한테 속아서라도 내 명줄 늘려주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옥분 할매와 이장님은 입을 다물었다.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의 내용과 유전자 불일치라고 적힌 종이를 본 그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서말순이 얼마나 딸을 끔찍이 아꼈는지. 하지만 타인의 불행은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기에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소문을 즐겼던 것이다. 서연은 다시 영정 앞에 주저앉았다.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남의 말 안 믿을게. 엄마 말만 믿을게. 제발 한 번만 일어나봐. 하지만 영정 속 말수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촛불만이 일렁이며 서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말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서연을 등에 업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다.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말수는 웃고 있었다. 서연아, 무겁지 않다. 니는 내 깃털이다. 등에 업힌 어린 서연이 물었다. 엄마, 아프지 않아? 말순이 대답했다. 아니, 네가 살아있어서 하나도 안 아프다. 똥물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니만 살면 나는 괜찮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빈소에 스며들고 있었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의 유품인 보자기, 그 목숨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이것은 서연의 목숨이 되었다. 바리는 비가 그친 맑은 날 치러졌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서연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선산으로 향했다. 유골함은 따뜻했다. 마치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시골집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났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민석은 마당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여보, 부동산에 전화할게. 집 안 판다고. 서연은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문이 열려 있었다. 서연이 헤집어 놓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장롱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늘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 좁고 어두운 그곳에서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어머니는 이 좁은 어둠 속에서 30년을 버텼다. 불일치라는 비밀을 품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사기꾼의 협박, 그리고 끝내는 자식들의 의심까지 견뎌내며 홀로 싸웠던 참호였다.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서연이 혼잣말을 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파스 냄새, 묵은내,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의 냄새. 서연은 장롱 바닥을 손으로 쓸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장판 밑을 들춰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사탕 봉지가 나왔다. 요양원에 가기 전 혹시라도 딸이 오면 주려고 숨겨놓았던 것일까? 바보, 진짜 바보. 서연은 사탕을 까서 입에 넣었다. 오래되어 눅눅하고 맛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뱉지 않고 씹어 삼켰다. 달콤함 뒤에 쓴맛이 올라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맛이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밥 좀 먹자. 당신 며칠째 굶었잖아. 민석 씨,
서연이 장롱 안에서 불렀다. 왜? 나 엄마 닮았지? 민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똑같아. 고집 세고 귀 얇고 사람 잘 믿고 영락 없는 장모님 딸이야. 그렇지? 유전자 검사 따위 안 해도 알겠지? 그럼 누가 봐도 황서연은 서말순 딸이야. 0.0001%도 의심할 여지 없어. 서연은 장롱에서 기어 나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퀭해진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거울 속에 어머니가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유전자 불일치라는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아니, 사랑은 피보다 진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그 거짓 서류조차도 모녀의 끈끈한 유대를 끊어놓지는 못했다. 나 이 집 안 팔아. 여기서 살 거야. 서연이 선언했다. 여기서? 민석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엄마가 지킨 집이잖아. 나 살리겠다고 사기꾼한테 돈 뜯기면서도 끝까지 지켜낸 요새잖아. 내가 여기서 살면서 엄마 기억할 거야. 그리고 서연은 잠시 뜸을 들였다. 나도 엄마처럼 귀 얇은 거 인정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들을 거야. 엄마가 나 사랑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살 거야.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러자. 나도 장모님한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귀 얇은 사위가 아니라 장모님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주는 든든한 사위 노릇할게. 비록 안 계시지만. 그날 저녁 서연과 민석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밥맛은 꿀맛이었다.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집, 어머니가 지켜낸 딸의 목숨.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 까치밥이 하나 달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을 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아, 밥심으로 산다. 많이 묵어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가 전 재산과 맞바꿔 지켜낸 목숨이니까. 보란듯이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니까. 1년 후 늦가을의 선산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연은 한 손에는 국화꽃 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코팅된 종이 한 장을 들고 산을 올랐다. 민석이 뒤따르며 낫으로 자풀을 쳐냈다. 아이고, 장모님.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셨네. 제가 시원하게 이발해 드릴게요. 민석은 너스레를 떨며 벌초를 시작했다. 그의 몸놀림이 제법 능숙했다. 지난 1년 동안 시골집에 살면서 반쯤 농사꾼이 된 덕분이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섰다. 비석은 1년 전 세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상석을 하나 더 놓았다. 서연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상석 위에 코팅된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1년 전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 종이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비밀이나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종이 여백에는 서연이 굵은 매직으로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늘을 속여 딸을 구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불일치. 사랑 일치도 100%. 엄마 나왔어. 서연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요즘 민석 씨가 아주 효자났어.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장모님이 나 살리려고 점쟁이까지 속여먹은 대단한 분이라고. 민석이 낯질을 멈추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 여보. 그런 얘긴 뭐하러 해. 장모님 쑥스럽게. 민석도 변했다.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누가 헛소문을 이야기하면 에이 직접 본 거 아니면 말도 마세요라며 딱 잘라 말했다. 얇은 귀가 두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귀를 기울여야 할 곳과 닫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따뜻한 믹스커피를 묘비 앞에 부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산바람에 실려 퍼졌다. 엄마, 그 사기꾼 김도사 감옥에서 죽었대. 천벌 받은 거지.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분노는 없었다. 그저 연민과 그리움만이 남았을 뿐. 엄마는 바보야. 근데 나도 바보야.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 모녀인가 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30년 전 어머니가 이 하늘을 보며 빌고 또 빌었을 것이다. 제발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지금 서연이 이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하루하루. 서연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100살까지 살 거야. 엄마가 사준 내 목숨 본전 뽑을 때까지 악착같이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 만나러 가면 그때는 내가 엄마 업어줄게. 가시밭길이든 똥물 밭이든 내가 다 업고 건너줄게. 서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팅된 불일치 종이를 달그락거렸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종이가 마치 어머니가 보내는 윙크처럼 보였다. 그래, 내 새끼. 잘 생각했다. 니는 내 자랑이다. 서연은 활짝 웃었다. 사랑해, 엄마. 진짜 많이 사랑해. 서연과 민석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무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서연이 지켜야 할 집, 어머니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서연의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같았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피보다 진한 사랑의 온기였다.